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청나라는 1644년 5월 제3대 황제 순치제 시기에 이자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북경을 점령한 후 본격적으로 중원으로 진출하였고 1662년이 되면 명나라의 마지막 후손들까지 제거하며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승리였을 뿐 광활한 중국 대륙에 대한 통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순치제의 숙부 다이곤부터 강희제에 이르기까지 초기 청나라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한족의 반감을 줄이며 중국을 통치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곤이 이자성을 무찌르고 북경에 입성하였을 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북경 백성들의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활약한 사람이 바로 지난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를 건국한 명신편에서 말씀드린 법문정인데요. 유학을 꿰뚫고 있던 법문정은 다이곤으로 하여금 북경 민중의 민심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숭정제의 장례를 황제의 예우로 치르게 한 것으로 이것은 청나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나라를 계승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대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다이곤이 북경 민심을 얻기 위하여 원로 고문들이 주장했던 변발에 대한 명령을 취소하였다는 점인데요. 한족은 전통적으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여 신체의 모발과 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절대 훼손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변발을 하는 행위는 한족 남성들에게는 불효의 극치이자 치욕 그 자체였기 때문에 어떤 다른 너그러운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변발을 강요할 경우 한족의 민심을 얻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변발 칙령에 대한 취소는 원로 고문들의 예상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한인과 만주족 남성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 반란군 진압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청나라의 통치 기반과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다이곤은 다시 한번 중국의 남성들에게 만주식 의복과 머리 모양을 강요하는 칙령을 발표하였으며 이번에는 한족 출신 신하들의 취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이곤은 자신이 칙령을 내린 10일 이내에 모든 중국 남성이 변발을 하지 않을 경우 처형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당시 저작거리에서는 머리카락을 지키고 머리를 잃든가 머리를 지키고 머리카락을 잃든가 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명나라 특유의 느슨한 도포를 입지 못하게 하였고 반드시 높은 칼라에 오른쪽 어깨 부분에 여밈이 있는 꽉 끼는 만주식 웃옷을 입게 함으로써 만주족과 한족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였기 때문에 변발 칙령에 따른다는 것은 한족 남성이 진정으로 항복한 것으로 볼 수 있었죠. 이를 통하여 볼 때 변발이 단순한 머리 모양이 아니라 한족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 도구였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칙령이 발표된 이후 변발을 하지 않은 한족은 모두 적으로 간주되어 속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향후 중원에서 적군과 아군을 쉽게 구별하며 대륙을 통치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이곤은 만주족 여성에게는 한인 여성들이 수세기 동안 강요당해 왔던 전족을 하지 못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작은 발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늠하는 척도였기 때문에 이 관습은 엘리트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졌고 그로 인하여 수백만 여성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데요. 만주족은 여성에 대한 이 전통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적 독립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만주족 여성의 전족을 금지함으로써 한족 남성과의 혼인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한인 남성들은 만주족 여성의 정상적인 발을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와 동시에 청나라는 명조에 치명적인 해를 끼쳤던 수천 명의 환관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환관들은 여전히 궁녀들의 숙소 감독자로 남아있긴 했는데 그 밖에 대부분의 환관 업무는 요동에서 노예로 잡힌 한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특히 명치하에서 환관은 궁중 호위대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준 군사권이 있었는데 이를 박탈하고 호위대의 역할을 팔기군에 맡김으로써
더 이상 환관이 정치 군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청나라가 중앙과 지방의 중요 도시를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광활한 중국 영토의 일부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세 집단의 힘의 균형을 통하여 나라를 운영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만주족으로, 만주족은 사냥이나 기마공수를 통하여 한족에게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만주어와 만주문자를 쓰면서 문화적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인 8기군과 몽골인으로, 대부분은 1644년 북경 정복 이전에 이미 항복한 가문 출신들이었습니다. 몽골인은 주로 북부와 서북부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중원을 지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한인 8기군이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만주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하였고 한족의 사회 규범에 충실하면서도 만주의 호전적 문화 또한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관직에 중용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본래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자란 소위 한족인데요. 이들에게는 네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었죠. 오삼계와 같이 변절한 후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한족은 눈치를 살피다가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1662년 오삼계가 서남지방을 근거로 소위 남명 정권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북경의 행정구조 속에 편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병이 전진하기 힘든 아열대성 산악지대가 많았고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저항하는 남방 소수민족들도 있었으며 행정관들의 충성심 또한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순치제는 이곳에 만주군을 파견할 수 없었고 이 지역 대부분의 전투는 한족 장군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상가희와 경정충인데 이들이 위에서 말한 북경 정복 전 항복한 한인 8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바로 오삼계이죠. 이것이 3번의 난이 발생한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세력은 명나라를 배신한 후 청나라마저 배신한 배신의 신 오삼계이고 세력이 커진 그는 강희제에게 중국 땅을 떠나 만주나 조선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면 살려는 주겠다고 제안하기에 이르지요. 분노한 강희제는 북경에서 불모로 잡고 있던 오삼계의 아들을 처형해버림으로써 대답을 대신하게 됩니다. 3번의 난의 전개 과정은 지난 강희제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81년 난이 진압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만주족에 의한 중국 통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난을 평정한 강희제는 한인 기군 출신의 순무를 반란 지역에 새롭게 파견하였고 세수가 북경으로 다시 수송되었으며 그 세수는 남부지방의 과거 제도를 부활시키며 비록 말단에 불과했지만 등과자도 배출하면서 남부가 드디어 청나라의 통치체제에 서서히 편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후 강희제는 반란군의 고위직은 모두 처형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가담했다가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삶에 매달리고 죽음을 피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보였을 뿐인데 만일 나의 군대가 그들을 모두 처형한다면 이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대륙을 통일하려 한 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강희제가 어떻게 청나라를 전성기로 이끌 수 있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지요. 이렇게 다이곤, 순치제, 강희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만주족은 진정으로 중국 대륙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